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정성과 후생경작의 제의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용 가능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효용 가능 곡선은 기본적으로 컨트랙트 커브로부터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곡선이죠.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상에 이제 P 틸다 3는 컨트랙트 커브 상의 P3와 대응되는 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5 틸다는 계약 곡선상에 이제 P5와 대응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 상에, 그러니까 온 더 커브죠. 온 더 커브 상에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많은 점들은 모두 다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점들과 대응되기 때문에 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리킵니다. 그 파레토 이피션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 효용 가능 곡선 utility possibility curve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이건 이제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가능한 자원 배분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용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는 점들, 이쪽이겠죠.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점들, unattainable 하다, not attainable 합니다. 이러한 자원 배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3에 대응하는 효용 가능 곡선상의 한 점인 P3 틸다는 애덤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브의 효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점을 선택한다면 어떤 사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러한 자원 배분점을 선택한다면 애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애덤의 효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P5 틸다라고 하는 자원 배분점을 선택한다든가, 혹은 이제 이러한 효용 가능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한다면, 그건 이제 이 점에서는 이브의 효용이 100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애덤의 효용은 10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약에 P5 틸다라고 하는 점을 선택한다면 이브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브의 효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용 가능 곡선 상에 그러면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Q 틸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Q 틸다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에 대응하는 그 애덤과 이브의 효용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원 배분을 조금 바꾸면 애덤의 효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Q 틸다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자원 배분점을 바꾸면 이렇게 이동한다면 2분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애덤의 효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애덤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브의 효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사람의 효용을 모두 다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3 틸다나 P5 틸다 혹은 Q 틸다와 비교했을 때 물론 P3 틸다와 P5 틸다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응하는 그러한 점이긴 하지만, 어떤 그 공정성, 페어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효용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피션트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Q 틸데라고 하는 점이, 혹은 이제 Q 틸데에 대응하는 자원 배분점이 있겠죠. 계약 곡선 바깥에 있는, 돌아가 보면 바로 40페이지에 이제 이 점입니다. 이 점에 대응하는 자원 배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그 자원 배분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물론 그 명쾌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가정과 뭐
social welfare function이라고 하는 사회 후생 함수 뭐 이런 개념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사회 후생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후생 경작의 제2 정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효용 가능 곡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utility possibility 커브상의 한 점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제 어떤 점을 선택해야 될까? 곡선 상의 모든 점들은 기본적으로 파레토 이피션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브와 애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효용과 가능 곡선상의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를 반영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 사회 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건 바로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공동체, 개별 경제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구성원들. 지금 우리 이그샘플에서는 애덤과 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효용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하는 일종의 개념,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사람, person i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i번째 사람의 효용 함수는 여러 개의 재화에 대한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고 간단하게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 n번째 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n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게 되고 i번째 사람의 효용을 이제 편의상 우리가 UI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그샘플에서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두 가지 재화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애덤이든 이브든 만약에 애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과에 대한 소비 CA, 그 다음에 fig leaves에 대한 소비 C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과를 얼마만큼 소비하는가, 그 다음에 무화과 잎을 얼마만큼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애덤의 효용이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결정된 효용을 이제 U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브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소비를 얼마만큼 사과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그 다음에 fig leaves를 얼마만큼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이브의 효용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 후생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효용 수준과 사회 전체의 후생, welfare라고 합니다. welfare 사이에 그래서 welfare가 정확히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어떤 사회 전체의 효용 수준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다, 뭐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utility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welfare, well-be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회 전체의 후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관계식이 바로 사회 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이 W가 바로 이제 하나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효용을 얻을 거예요. 애덤은 UA만큼의 효용을 얻고 있고 이브는 U2만큼의 효용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원 배분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first welfare theorem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순수 교환 경제와 생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순수 교환 경제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한 사람이 얼마만큼을 소비할지, 사과와 잎을 얼마만큼 소비할지, 또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소비할지 이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자원 배분 상태에서 애덤의 효용이 결정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브의 효용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효용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애덤과 이브의 효용을 넣어주면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는지를 넣어주면 대입하면
네, 뭐 welfare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수준 혹은 후생 수준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W는 뭐 welfare, well-being, 후생 수준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social welfare function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예가 뭐냐면 그 두 사람의 효용을 단순히 더하는 것도 하나의 social welfare func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A 플러스 UE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social welfare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W는 U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B의 더 높은 U2죠. 2부니까 2부의 효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10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social welfare func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이 애덤의 효용을 1만큼 높였을 때 social welfare는 1만큼 증가하지만 이브의 효용을 1만큼 높였을 때 social welfare는 이 경우에 10만큼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브의 효용에 더 높은 웨이트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효용 함수를 사회 후생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바텀 라인은 뭐냐면 애덤의 효용이 증가하든 혹은 이브의 효용이 증가하든 두 사람의 효용 중에 하나가 증가하면 반드시 소셜 웰페어는 증가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가정이겠죠. 누군가 더 행복해진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도 반드시 증가해야 된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사회 후생 함수와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두 가지 사이의 이제 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의 무차별 곡선은 앞서 우리가 에즈워스 박스 안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소셜 웰페어 펑션의 경우에도 뭐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에 세로축에는 애덤의 효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는 이제 이브의 효용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곡선이 어떤 후생 수준에 대응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어느 하나의 사회 후생 수준에 대응하는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셜 웰페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단순하게 두 사람의 효용의 합으로 우리가 사회 후생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의 합으로 소셜 웰페어를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가 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무차별 곡선, 사회 후생함수에 대응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바로 W가 100에 해당하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만들 수 있는 UA 플러스 U2의 조합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애덤이 1만큼, 그 다음에 이브가 99, 0부터 시작하죠. 네. 애덤의 효용은 제로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뭐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값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경우에 99 이런 다양한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일 때 98 그래서 애덤이 99일 때 2부는 1, 애덤이 100일 때 2부는 0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점에 해당하는 값이 뭐 2부 효용 50, 그러니까 U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덤의 효용은 5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100이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그젬플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 후생 함수는 이제 두 사람의 효용을 더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대응하는 이브의 효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애덤의 효용은 이 경우에 이제 7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무차별 곡선을 사회 후생 함수로부터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회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 그 다음에 이 값은 두 번째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50, 50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점은 애덤의 효용이 50이고 이브의 효용이 50이에요. 이 점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애덤의 효용도 높고 70이라고 해볼까요? 6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브의 효용은 60이고 이 점은 애덤의 효용은 60이에요.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 후생에 대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응하는 사회 후생 수준은 당연히 120이 되어야 되겠죠. 60 더하기 60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또 다른 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회 무차별 곡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점은 어떠해야 되냐면 반드시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이 120과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브의 효용이 예를 들어서 70일 때, 그럴 때 애덤의 효용은 50이 반드시 5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이 효용의 합이 반드시 120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사회 후생 함수를 잘 정의할 수 있다면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회 후생 함수를 잘 정의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회 후생 함수를 우리가 잘 정의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사회 무차별 곡선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45페이지에 사회 후생 함수와 사회 무차별 곡선 사이의 이제 관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사회 후생 함수가 잘 정의가 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회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애덤의 효용 수준이 떨어질 때 사회 후생이 일정해지려면 반드시 다른 한 사람, 우린 지금 두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한 사람인 이브의 효용 수준이 반드시 증가해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덤의 효용 수준이 증가할 때 사회 무차별 곡선 상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사회 후생 수준이 일정하려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인 이브의 효용 수준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겠죠.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절대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제가 이런 형태의 이그젬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가 이 이그젬플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엄밀한 증명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후생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상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애덤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애덤의 효용을 혹은 이브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을 equally treat 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말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한 개념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더 몰아주는 것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럼 바깥쪽에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 이동해야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사회 후생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정반대로 동시에 감소한다면 UA도 감소하고 UE도 감소했으니까 이 이그젬플에서는
소셜 웰페어 레벨은 수준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었던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동시에 하락한다면. 그 다음에 사회 무차별 곡선은 한 사람의 효용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만일 한 사람의 효용을 늘리려면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관계식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6페이지로 가져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퍼런스 커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런 점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브의 효용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애덤의 효용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사회 후생 수준은 바로 이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브의 효용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어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으로 늘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 후생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브의 효용을 늘려주려면 그러면 또 다른 카운터 파티 애덤의 효용은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이고,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은 소셜 웰페어 펑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효용을 떨어뜨려야 한다. 애덤의 효용을 이만큼 떨어뜨리면 그러면 사회 후생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브의 효용을 이만큼 늘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효용 가능 곡선 (utility possibility curve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social welfare function으로부터 도출한 social indifference curve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겹쳐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크게 뭐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예산 제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닌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시경제학의 개념을 버짓 컨스트레인 혹은 버짓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회 무차별 곡선을 이제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용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 이해하셨다면 뭐 그냥 이걸 다른 뭐 용어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림 먼저 보시면 48페이지에 붉은색이 우리가 먼저 봤던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살펴봤던 Utility Possibility Curve고요. 붉은색이니까 붉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효용 가능 곡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용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파레토 이피션트해요. 왜냐하면 컨트랙트 커브 상의 이제 자원 배분점에 대응하는 효용 수준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이죠.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입니다. SIC. 소셜 무차별 곡선은 인디퍼런스 커브니까요. SIC 보시면 물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도달 불가능한 효용 가능 곡선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도달 불가능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 상의 점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효용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인사이더 커브예요. 안쪽에 있는 점을 선택하든가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그젬플은 1번 자원 배분 여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 있고 3번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1번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번의 경우에는 이브의 효용은 매우 낮고 U2는 매우 낮고 UA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자원 배분점의 특징은 뭐냐면 아마도
상당 부분의 그 리소스를 애덤이 소비하고 있고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이제 이브가 소비하고 있는 그런 자원 배분점에 대응하는 그 효용 가능 곡선상의 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2번은 대체로 두 사람의 효용이 엇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효용이 엇비슷한데 2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원 배분이 파레토 이피션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특징은 파레토 이피션트하지 않습니다.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아요. 다만 두 사람의 자원 배분이 비교적 엇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원 배분의 특징은 여기인데요. 특징은 뭐냐면 물론 이제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이 대체로 엇비슷하지만 뭐 이브보다는 애덤의 효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2번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3번의 경우에는 효용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on the curv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파레토 이피션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높은 소셜 웰페어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 배분점은 바로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이 가장 높은 사회 후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후생함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환경에서는 사회 후생함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게 그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케네스 에로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나중에 노벨상도 받았는데요. 에로우의 impossibility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불가능성 정리를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가정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조건들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이 사회 후생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후생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는다. 물론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뭐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Not always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리죠. 예, 정리 불가능성 정리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제약을 가해야 돼요. 굉장히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건 뭐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막 달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회 후생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저는 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사회 후생 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마치 꼭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사회 후생 함수를 정의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공허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현실에서는 이런 특별한 그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은 공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가장 높은 사회 후생 수준을 달성하는 점이 바로 3번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socially desirable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자원 배분에 대응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효용 가능 곡선, 붉은색 효용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파레토 이피션트 하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사실 1번은 파레토 이피션트한 자원 배분점에 대응하는 점이고 2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 더 바깥쪽에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지나는 점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회 후생 함수를 뭐 특별한 어떤 사회 후생 함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사회 후생 함수는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UA 플러스 UB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면 뭐 UA 곱하기 UB 이런 것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선 파레토 이피션트한 자원 배분보다는 두 사람의 어떤 효용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돌아가서 47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원 배분 1과 3은 기본적으로 파레토 이피션트 하고요. 반대로 자원 배분 2는 이건 이제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안쪽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레토 인에피션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자원 배분 1과 2를 비교해 보면 자원 배분 1은 애덤의 효용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반대로 이브의 효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자원 배분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 배분 1은 효율적이고 자원 배분 2는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사회 후생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자원 배분을 더 선호하는가를 봤더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인 2를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레토 인이피션트 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균등한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 배분 2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 2와 3을 비교해 보면 자원 배분 2는 말씀드렸듯이 비효율적이지만 자원 배분 3은 효용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파레토 이피션트 합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 측면에서 보면 사회 후생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더 높은 사회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인 자원 배분 3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2가 3보다는 조금 더 균등한 자원 배분 혹은 이제 두 사람의 효용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형태의 자원 배분이기는 하지만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 배분 3이 더 선호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제 얻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혹은 정의하기 어려운 사회 후생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제 결정될 수 있겠죠. 후생 경제학의 이제 제일 정리는 효용 가능 곡선상의 어떤 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거고요.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리는 바로 완전 경쟁 균형은 파레토 옵티멀이다. 그래서 컴패러티브 이퀄리브리엄은 C는 P 뭐 2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P 5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고 이 효용 가능 곡선상의 여러 점 중에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어떤 점에 도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메시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도달한 어떤 점이 사회 후생을 반드시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디자이러블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웰페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챕터 3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인다우먼트를 바꾸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절대 시장 가격에 왜곡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존점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100m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든 출발점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능력이 많고 혹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출발선을 뒤에다 놓고 달리기를 잘 못하든가 혹은 이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출발선은 결승점에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위치시키는 형태의 어떤 리얼로케이션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의 왜곡을 끼쳐서는 안 돼요. 몇 가지 이제 제한적인 경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챕터 3에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엑서사이즈들이 뭐냐면 눈을 감고 에즈워트 박스 상에서는 한 점을 찍는 것이죠. 순수 교환 경제에서 누가 얼마만큼 소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얼마만큼 소비하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인다우먼트를 바꾸는 것이죠. 시장 개입을 통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후생 경제학 제2정리 Second Welfare Theorem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는 왜 나타난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용 가능 곡선에 도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점이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컨드 웰페어 디어럼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챕터 3에서는 마지막에 다루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교과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제2정리, 이제 좀 후생경제학이죠.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우리가 궁금한 모든 답을 제공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Second Welfare Theorem은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경쟁 균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다우먼트를 조정한 다음에 시장에 맡겨두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점 혹은 인다우먼트를 잘 찍고 경쟁적인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보시면 51페이지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최초의 인다우먼트는 이 순수 교환 경제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수 교환 경제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에즈워트 박스고요. 그래서 E1이 최초의 인다우먼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E2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E1에서 E2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Q2로 이동해 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E1에서 만약 출발하고 이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E1에서 Q1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애덤과 이브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두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원은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교환을 통해서 뭐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두 사람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덤의 경우 사과를 이만큼 소비하는데 애덤은 더 많은 사과를 소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애덤은
사과를 얻는 대신 무화과 잎을 이브에게 줄 수 있겠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브는 굉장히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과의 소비를 조금 줄이고 무화과 잎의 소비를 늘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애덤과 어느 정도 거래를 할 텐데 이 거래의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고 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시장의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PA 나누기 PF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출발하면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컨트랙트 커브 상의 한 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용 가능 곡선,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애덤은 사과를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는 대신에 무화과 잎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어느 한 점에서 출발을 할 텐데 어느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상의 한 점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원에서 Q1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버려 두면 이 원에서 출발해서 내버려 두면 Q1으로 갈 거예요. 이건 이제 파레토 이피션트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되냐면 이니셜 포인트 혹은 인다우먼트를 E1에서 E2로 바꾸는 정도의 시장 개입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소셜 웰페어 펑션을 한번 사회 무차별 곡선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제 이 점을 지난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가장 그 사회 후생 수준이 극대화되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점에 도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걸 정부가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부가 이 점을 모른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이 점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사실 Q2 틸다라고 우리가 썼으니까 Q2에 대응하는 점이다. 그래서 Q2 틸다라고 썼어요. 그럼 Q2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애초에 정부가 Q2로 끌고 가는 것이 Q2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Q2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인다우먼트를 Q2로 바꾸어 놓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예요. 그래서 E2에 갖다 놓으면 두 사람 사이의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덤과 이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E2는 파레토 이피션트한 자원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파레토 임프루먼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E2에서 Q2로의 변화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냐면 바로 E1에서 E2로 이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인다우먼트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파레토 이피션트한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고 Q2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이런 시장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발점을 바꿀 때 이제 절대로 정부는 시장 가격에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출발점을 의도적으로 Q2까지 바꾸겠다. 이게 이제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 상태인데 Q2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Q2라고 하는 자원 배분점이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죄송합니다. Q2가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점이긴 하지만 시장 가격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2로 인위적으로 갖다 놓으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 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거래가 거기서 또다시 일어나서 컨트랙트 커브 바깥쪽에 있는 점에서 최종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출발점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이제 럼섬 텍스 혹은 트랜스퍼의 형태의 정책을 사용해야 돼요. 그 럼섬 텍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럼섬 텍스가 뭐냐면 주민세예요, 주민세.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학생들은 잘 모를 거고 자취를 하거나 그 독립 세대로 떨어져 나온 경우에 이제 혼자 그 세대 분리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이제 혼자 사는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같이 사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내본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000원, 2,000원 차이가 있지만 뭐 같은 구에 같은 노원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연봉이 10억이든 주민세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럼섬 텍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퍼도 마찬가지죠. 이전 지급, 이전 지출. 이런 형태의 정책을 사용해야지만 시장 가격이 이제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 제도가 바로 이제 비례세겠죠. Proportional Tax, 대표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는 비례세이면서 동시에 누진세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득세, 뭐 부가세 10%니까요. 가격의 10% 이런 형태의 세금들이 비례세예요. 근데 이제 소득세는 거기에 누진 제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한 게 이제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몇 천만 원에서 소득이 예를 들면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소득이 5천만 원에서 뭐 8천만 원 사이에 있으면 뭐 15%를 소득세를 낸다. 그다음에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이면 뭐 20%의 세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이 달라지는 그런 누진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조세 제도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인다우먼트의 변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중요한 가정입니다. 현재 자원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렇다면 이제 소득이나 혹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하지 않는 형태의 텍스나 트랜스퍼를 통해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해서 우리가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셜 웰페어 펑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사회 후생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이라는 뜻이죠. 공정한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것이 공정한 자원 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한 자원 배분은 사회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사회 후생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회 후생 함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LO의 불가능성 정리. 일반적인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정말 그냥 웬만한 가정들, 이상 무리한 가정들이 엄격한 가정이 아니고 웬만한 가정들을 도입해서는 우리가 사회 후생 함수라고 하는 거, 소셜 웰페어 펑션을 제대로 정의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무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웰페어 띠어럼을 좋아해서 퍼스트 웰페어 띠어럼, 세컨드 웰페어 띠어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리들이어서 이제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와 관련해서 이제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미시경제학이나 이제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되게 엄격한 가정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정부가 모든 소비자들, 그러니까 애덤과 이브의 선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효용 함수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생산 능력,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각 사람이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그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소비자들의 선호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의 생산 능력 이런 거, 테크놀로지 이런 걸 사실 판단하는 건 어렵겠죠. 이런 이제 엄격한 가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들의 생산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를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인다우먼트 잘 조정하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 세금 더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어 주면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개별 소비자들의 선호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기술 수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엄격한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고 많이 걷으면 안 되죠. 똑같이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 주는 형태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수준, 자원 배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그래서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든가 재분배 정책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를 자꾸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우리는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근거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이제 논리들에는 상당히 강한 가정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이 현실에서 성립하는 것인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거의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입니다. 마켓 페일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 모두 이제 완전 경쟁적인 시장의 역할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경쟁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컴패러티브 이퀄리브리엄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미시경제학에서도 사실 상당 시간 그 불완전 경쟁 시장에 할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절한 재분배 후에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2정리인데 이렇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마켓 페일리어 관련해서 이제 이어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누군가 마켓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마켓 파워를 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결정권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켓 파워가 첫 번째 우리가 시장 실패에서 볼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부재 non-existence of market입니다. 시장 실패 첫 번째 케이스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때 이루어진 자원 배분은 이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독점 혹은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생산의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점 시장 혹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시장 가격에 맞춰서 자신의 한계 비용을 갖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이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나 혹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들은 어떤 가격을 책정하냐면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자신이 선택하는 가격과 자신의 한계 비용 사이의 비율을 보통 미시경제학에서는 마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이 선택하는 가격은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높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에 사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독점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이 선택하는 사과의 가격은 사과 생산의 한계 비용보다 높겠죠. 같은 논리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MRS와 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한계 전환율과 한계 대체율 사이의 비율이, 이 한계 대체율과 한계 전환율이 더 이상 같아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 필요 조건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MRS와 MRT가 같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생산 경제에서요. 이 MRS와 MRT가 무엇을 통해서 같아져야 되냐면 시장 가격의 비율을 통해서 같아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시장 가격을 통해서 마지널 코스트, 이게 바로 MRT입니다. 이 오른쪽이 한계 전환율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과 생산에 있어서 독점 기업이 존재하고 독점 기업이 혹은 뭐 독점적 경쟁 기업이 사과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 당연히 이 두 비율 사이의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PA가 MCA보다 클 테니까 당연히 이 전체의 비율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MRS는 소비자들의 한계 대체율, MRS는 이제 시장 가격 비율과 같아지겠지만 더 이상 시장 가격의 비율이 이제 MRT와는 같아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보다 사과 생산은 감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독점 기업이 혹은 독점적 경쟁 기업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거고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양의 사과를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본다면, 뭐 56페이지로 일단 넘어왔어요.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이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서 생산 경제에서의 이제 효율성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봤던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한계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사과 생산에 있어서 한계 비용보다 이제 사과의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MRS가 MRT보다 더 큰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MRT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한계 효용의 비율 혹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시장 가격 비율과 같아지도록 소비점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MRS가 시장 가격과 같아지도록 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요. given 소비자들은 이것이 같아지도록 선택하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도록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선이 주어졌을 때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제 MRS가 시장 가격 비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호가 같아지도록 최적 선택을 하겠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제 MRS는 시장 가격 비율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선 MRT가 MRS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하는 이 붉은색 생산 가능 곡선, 여기서 이제 이 곡선은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인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우선 여기다 한번 그림판에 한번 그려보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가 반드시 MRS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MRT가 더 작아야 되니까 MRT는 좀 플랫하게 그리고 MRS를 스티프하게 그리면 될 거예요. 우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여기에서는 MRS와 MRT가 같아지는 점이고, MRS가 MRT보다 더 커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점은 요점이거나 혹은 요점일 수 있습니다. 점 A이거나 점 B일 수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죠. 점 A에서의 이게 지금 무차별 곡선입니다. 점 A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점 A에서의 MR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라색이 MRT고 검정색이 MRS입니다. 마찬가지로 점 B에서도 MR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MR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점이 독점 시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점일까를 생각해 보면, MRS가 MRT보다 커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MRT가 MRS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점 B가 아니라 점 A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MRT가 MRS보다 더 작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MRT는 더 플랫하고 MRS는 스티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점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사과가 생산되냐면 이만큼의 이쪽이 사과예요. 이만큼의 사과가 생산이 되고 무화과잎은 이만큼이 생산이 되겠죠. 여기가 사과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혹은 효율적인 생산점과 비교해 본다면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MRS와 MRT가 같아지는 점에서의 사과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본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서의 사과 생산량보다 혹은 파레토 이피션트한 생산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의 사과 생산량보다 더 적은 사과가 생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 다시 말하면 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보다 더 적은 사과가 생산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 경쟁적일 때보다 사과 생산은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때 이루어진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고 독점, 모노폴리, 그 다음에 과점, 올리가폴리,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제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이제 얘들이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기업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문제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살펴보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의 부재,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마 시장의 부재까지 다 커버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생경제학 제일 정리의 두 번째 가정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재화가 있다면 이제 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도 이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대칭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칭 정보는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하고 외부성은 externality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정보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를 할 때 거래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한쪽에 두 당사자가 있겠죠. A와 B가 거래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A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B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든가 혹은 B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A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비대칭 정보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서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건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둘을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부성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혹은 웰빙 이런 것에 효용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용이 감소하는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그다음에 반대로 편익이 발생하는 베네핏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성 혹은 긍정적 외부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담배를 핀다면 이웃집 누군가가 담배를 피면 이제 담배 연기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이제 상당한 코스트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코스트가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비용의 발생 혹은 후생의 감소 이런 걸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하고 반대로 누군가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죠. 누구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류의 어떤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개가 되면 상당한 편익이 발생할 거예요. 어떤 제약회사는 백신 개발에 어떠한 비용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나 파이저 이런 기업들이 개발해낸 백신 그 개발 방법,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다면 백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만드는 기술만 있다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만 또 어떤 보험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데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보험 상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보험 상품은 실제로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운전을 많이 해서 주행거리가 많다면 이제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하고 혹은 주행거리가 짧다면 보험료를 덜 내는 그런 자동차 보험 상품은 있어요. 특약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주의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부주의하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덜 내는 그러니까 신중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덜 내는 이러한 형태의 보험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당연히 보험회사가 신중한 운전자와 부주의한 운전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중한 사람인지 부주의한 사람인지는 그 운전자만이 알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한쪽은 알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신중한 운전자와 부주의한 운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20대 운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20대 남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부주의한 운전자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료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는가, 자녀가 있는가, 부양가족이라든가 자녀가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있으면 대체로 이제 신중한 운전자로 구분을 해서 보험료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대체로 나이나 성별이나 혹은 부양가족의 여부, 자녀가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신중한지 부주의한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운전자가 신중한지 부주의한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또 다른 예는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이것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저축을 하는 거지
뭐 필요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지 보험 상품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 상품은 있는데 사망은 사실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조금 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이게 정말 럭키하지 않아서 bad luck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보험회사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곧 망할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겠죠. 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망한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상황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험 상품에 대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3장 끝낸 다음에 다음 챕터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